가장 폭력적이고 불법적이었던 집단. 말을 돌려 얘기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 그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드러났었던 것은 1979년 10월 26일입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과 대통령 박정희를 시해를 하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폭탄에 맞아 향년 62세를 일기로 쓰고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고 있었고 절대 권력을 떠받치는 3대 기관이 있었어요. 그게 중앙정보부, 경호실, 보안사령부였었어요. 지금 중앙정보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보안사령부밖에 없는 거예요. 김재규가 저지른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인맥과 어떤 루트로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개입했을 수도 있고 국방장관이 개입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안사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요. 군, 헌병, 경찰, 중정 다 끌어모아서 보안사가 이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전두환이 김재규를 체포하고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대한민국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은 전두환에게 딱 집중이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하죠. 전두환이. 그럼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 어떻게 이걸 다 가져?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전두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혼자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전두환의 인맥, 전두환의 집단을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회라는 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대 내 사조직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조직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식적인 명령 체계를 어기고 독자적인 제2권력을 구축하는 사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66년 손영길,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 육사 11기를 주축으로 해서 12기의 박희도, 17기 허화평 허삼수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행동요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두환의 최측근들인데 72년 정도가 되면 육사 24기까지 다 포괄해서 한 150명 정도가 가입된 거대 단체가 된대요. 굉장히 서로 간에 관리도 잘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72년이 무슨 해냐? 유신체제가 발효되는 해예요. 72년부터 박정희 철권 통치가 완전히 본격화가 되는 해인데 73년에 하나회에서만 무려 4명이 별을 달았다는 거예요. 장성을 진급하면서 확 떠요. 그렇다 사실 이 시점이 무슨 사건이냐면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윤필용 사건이 터져요. 윤필용이란 장군이 이제 내가 가까이 뒤를 좀 이어야 되지 않겠어?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군대 내에 가장 잘 나가던 장군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박정희가 아꼈던 장군인데 이게 기어오르네? 그러면서 강창성 그 당시 보안사령관한테 수사를 지시해요. 근데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윤필용은 얹어있던 거다. 윤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이 젊은 이 아주 그 영광급 장교들이 쫙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데이터를 쫙 확보해가지고 박정희한테 찾아갔더니 정말 의외의 발언. 얘는 놔둬. 윤필용만 처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박정희식 리더십인 거죠. 본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되는데 군부를 통제하는 방식 속에서 제2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장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선례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자기가 최고 권위자고 그 밑에 있는 장성들을 그 밑에 있는 엘리트 그룹. 근데 그 중에 두한이가 괜찮았어. 뭐 일 시키면 깔끔하게 하고 너무 정치적인 군인이고 그 옆에 그 태우 걔도 잘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 기수가 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사실은 결정적 순간에 박정희는 윤필용 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두환 등을 선택하면서 윤필용 등을 제거하는 형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사형 딱 때려버리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헌법 뜯어 고쳐서 선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장충체육관에서 박수 받으면서 2,000표가 받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유명한 제5공화국이 열린 거예요. 원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화끈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챙겨주고 조금 지금 날아갔던 친구들도 잊지 않고 계속 챙겨주고 그러면서 본인의 강력한 리더십을 이끌던 스타일이잖아요. 대통령 된 다음에도 화끈해요.
몇 명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노태우죠. 끝까지 옆에서 가장 함께 했었던, 실제로 서로 결혼식, 축가, 결혼식 사회 같이 봐주고 막 이러던 사이거든요. 미국 유학도 같이 가고 미국 유학 가서 같은 샤워실 막 쓰고 막 이랬던 친구. 노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두환이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80년 8월달이 뭐냐면 5.18 이후에 드디어 이제 대통령으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보안사령관을 임명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무소불위의 자리를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네가 가지렴 딱 주는 거예요. 81년 7월 달에는 육군 대장 별 4개 쫙 맞춰서 예편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정무 2장관, 이게 외교 및 안보 담당하는 장관이에요. 최고의 자리예요.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다음에 85년에는 민정당 대표위원이 되고 87년 6월 10일, 그날이 6월 항쟁이 시작된 날이거든요. 그날 민정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가 딱 시임이 돼요. 그리고 또 이왕 관계 끝까지 갈게요. 장세동. 장세동은 참 이 사람도 특이한 사람이야. 장세동은 절대 충성파예요. 노태우는 옆에서 사근사근하다가 그건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근데 장세동은 끝까지 50청문회 때 보면 모든 각하의 잘못은 다 내가 졌다. 본인이 들어가요. 진짜로.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래서 사실은 장세동의 어떤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헌신적인 방어 행위 때문에 사실 그때 이제 전두환의 의리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여튼 그는 전두환 정권 시기 내내 안기부장을 역임했었죠. 안전기획부의 수장. 그리고 이제 동기였었던 정호용 같은 경우는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5.18을 진압하는데 절대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 역임하고 나중에 국회의원 계속하게 되고, 박희도는 전두환이 가자 할 때 누구보다 먼저 고! 했던 엄청난. 그러니까 결국은 박희도는 육군 참모총장에 또 임명을 시킵니다. 근데 또 한편에 뭐가 있냐? 이 사람이 보안사잖아요. 보안사 내 핵심 인맥들, 그게 그 유명한 허평, 허삼수, 이학봉, 또 권정달,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회 17기, 18기, 15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K공작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이 보안사에서 어떻게 하면 각각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를 다 플랜을 짜고 권력을 만들고 대민 접촉을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포섭할 사람들 다 명단, 그리고 새로운 헌법 다 만들고, 그 대가로 이 사람들도 이 전두환 정권 초기 때 엄청난 권력을 또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들만의 논리와 그들만의 사조직, 비하나의 회원들한테 기회가 없고 굉장히 불법적인 과정이거든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공정하지 못한 깡패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그래도 전두환이 의리는 있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되게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이 하나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6월 민주항쟁 힘이 너무 컸어요. 6월 민주항쟁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박정철군 의문사 수사 재검토라든지 사법부 개혁 문제라든지 이한열 군 어떤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중립화 문제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소야대 전국이 만들어진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시민의식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힘이 너무 강하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가면 되고 노태우한테 맡기면 되는데, 퇴임 2달 전에 태우를 믿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상황 정치를 하고 싶어,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군대 내 장성우 수십 명들한테 별을 하나씩 다 더 달아줘요. 참모총장이나 일군 사령관이나 보안사령관 같은 군대 내 최고의 직에다가 다 전두환 본인의 집계 라인들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사실 노태우를 건드린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완전 난리 난 거, 내가 6.29 선언하고 보통 사람인 척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권력 유지해서 사법 처리 내가 다 막아주고 광주청문회 조작하고 다 해줬는데 뭐야? 17기가 정말 전두환 빠거든요. 17기를 다 날려버리고 18기를 대거 약진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군부의 요직을 맡겨요. 이 하나회의 핵심 멤버들 중에 전두환 계열을 제거하면서 노태우 계열로 이렇게 싹 바꾼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조금은 주목하지 못했었던 하나회가 몰락하는 단초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화제의 인물, 요즘에 많이 재평가가 되시는 김영삼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직후 3월 5일 날 육군 졸업식 축사에서 연설을 해요. 자료 화면이 있으면 재밌겠다. 이 말투가 제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 말투가 확실히 그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네. 다수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말이 결과를 알고 보니까 대단한 말이지만 의뢰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김영삼 이미지는 민주화 투사로서의 경력은 분명하지만 3당 합당을 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개혁을 제대로 할까가 의문시 됐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군을 잘 모르고, 그리고 군 인맥도 없고 이랬던 상황이어서 아무도 그가 뭔가를 할지 몰랐죠. 그랬는데 93년 어느 날 아침에 보도가 딱 떴는데 당시 육군 최고 수장인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 2명을 갑자기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권영의 회고를 봐도 되게 재밌는 게 아침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스타일이 아침에 새벽부터 뛰는 스타일이니까 밥을 이렇게 먹고 있더니 갑자기 먹는 중에 육군 참모총장하고 기무사령관을 바꿉시다.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권영애가 밥 먹다가 네? 임기가 좀 많이 남아 있고 정기 인사철 아직 3개월 남아 있는데요. 됐습니다. 바꿉시다. 바꾸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표가 되고 나니까 정말 다 놀랐거든요. 왜냐면 금융실명제 할 때도 금융실명제 당시에 경제수석이 금융실명제를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경제수석을 빼돌리고 금융실명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때도 수석 비서관회 이때 정말 핵심 참모들이 모여서 아니 각각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니들도 많이 놀랬지. 혹된 얘기를 막 이런 것들 놀랬지.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붙여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어떤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이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결단 내리면 아무한테도 안 가르치고 빵 터뜨려서 확 밀어붙이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회가 군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군 개혁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갖은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과감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 같은 과정에서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사람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무사 개편안 최종 안을 내요. 민간인 사찰을 기무사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무사 요원들도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없게 하는 거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독대를 안 하게 해버렸어요. 원래는 대통령이 딱 있으면 그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이나 중앙정보부장을 따로 만나요. 따로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직보를 받는 거예요. 불법적이기도 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합리적으로 공화국이 안 운영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모든 전임 대통령들이. 근데 기무사령관이 4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는데 그걸 다 거절한 거예요, 김영삼이. 그러고 나서 앞으로 기무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얼마 안 된 4월 2일 날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전격 경진합니다. 수방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부, 말 그대로 수도를 지키는 핵심 사령부. 특전사령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전 전문으로 하는 공수부대를 쫙 포괄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경질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그 이후에 4월 8일, 4월 15일 날 핵심적인 군사령관, 그리고 그 당시 비어 있었던 합창 1차장급의 이제 대장급들, 그 외에 중장, 소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들을 다 단행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날아간 별만 수십 명이다. 단숨에 군대 내에 있었던 하나의 인맥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 어떤 그런 군부의 발호가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두환이 하도 열받으니까 골목 성명 발표하고 해볼 테면 해봐, 너도 나쁜 놈 아니야 하고 가는데 못 나쁜 애 이 자식 하면서 딱 끌고 와서 그 도시에 넣어버리는, 이런 게 되면서 군인들은, 특히 고위 장교들은 이제는 과거와는 끝났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사실 가장 큰 건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요랑쟁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열기에 부응하는 군인들을 좋아하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의 과거와 같은 사조직으로 가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군부 쿠데타의 위협과 망상은 사라졌다라는 감사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업적 판단은 쉽게 피해갔지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 같은 역사가의 펜대는 남아있다. 역사의 신 바로 내가 약간 그런 거 있죠. 같은 시기에 갔어요. 그렇죠? 한 시대가 이제 역사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 같아요.
한때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애증의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라면 이제 그렇게 세상을 우그러뜨렸던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을 모르면서 큰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 사람이 이제 장례식장도 그때 인상적이었고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도 SNS를 통해서 의견을 표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 국가장 치른 것 자체가 잘못이죠.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이란 관점을 봤었을 때 옳으냐 그르냐로 따졌었을 때는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는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장이나 가족장 혹은 이제 국립묘지 안장 같은 경우는 국가 보훈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실정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박정희 시대는 사법적 단죄가 존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는 12.12 군사 반란부터 5.18 광주 민주항쟁 진압까지의 전 과정을 김영삼 정권기 때 무력 분쇄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했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로 판결을 냈잖아요. 정상적인 국가 안에서 3심을 통해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을 모두 잊어먹고 언론사가 누구는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누구는 국가장을 해주고 누구는 국민묘지를 안장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과거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런 논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게 72년 유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의 완벽한 1인 치세였었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덩어리에 우두머리가 싹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장이 사라졌으니까 자기들 간의 파워 게임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2의 권력자로 등장하는 건 사실 수순이었던 거죠. 크게 극점이 3개가 딱 되는 건데 일단 중앙정보부는 빼야 돼요. 왜냐면 김재규가 그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몰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 비상 상황 속에서 계엄사령관이었었던 정승화가 있고 그 다음 뒤를 이었었던 대통령이었었던 최규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보안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이라는 존재가 합동수사본부를 조직하면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12 군사 반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내믹한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신군부 라인이 군대를 동원했고 그렇게 동원한 군대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무력적 저항이 있었다. 예전에 이제 제5공화국에서 막 이덕화 씨가 막 노래를 막 하면서 장태환 장군, 옥장군 용납할 수 없어! 막 이러지만 중요한 건 그날의 군사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진 않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듯이 무슨 예를 들면 피노체트가 아엔데를 무너뜨릴 때 보면 공군기를 띄워가지고 그 대통령 궁에다가 폭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내전이 벌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되게 작게 진행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핵심은 뭐냐면 전두환과 신군부가 상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가서 압박을 할 때 빨리 무너졌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뭐 6시간 오래 버틴 것처럼 얘기하지만 6시간만 해준 거잖아요. 정말 계속 놓치고 있는 사람인데 최규하라는 존재가 결국은 그것이 야합을 한 거든 붙어먹으려다 쫓겨난 거든 뭔진 모르지만 최규하가 결정적인 모든 순간에 전두환의 길을 사실 다 열어준 거거든요. 국무총리였었던 신현악 같은 경우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회고록을 남겼는데 자기가 보기에 대통령 최규하는 이미 신군부에 붙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승화 체포도 인정해줬죠.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서류직도 허락해줬죠. 마지막 5.18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났죠. 그러고 나서 국보위 만들어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만들어져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다시 또 이제 5공화국 들어서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느냐 부분에서 그동안 피해자로 이렇게 살짝 포장된 최규하라는 존재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쿠데타는 잘못했지만 경제는 잘하지 않았어? 좀 이 얘기를 자꾸 우리나라 대통령들 특히 우리나라 군부 출신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업적을 내서 본인의 불법적인 권력 찬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광적인 노력을 하는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봐봐요. 라틴 아메리카의 그 많은 군사 독재 국가들 거기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경제 발전해서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경제 성장하는 걸 끊어버리거나 미얀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유독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4.19 혁명이 먼저 있어서 그래요. 이승만 13년 집권을 했다가 엉망이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4.19 혁명을 일어나서 기존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각종 사회적 개혁 요구를 굉장히 많이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쿠데타 세력 입장에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뭐예요? 국민적 요구, 시민혁명적 요구를 우리 엘리트 군인들이 이루어주겠다. 소위 말하는 혁명적 열기에 대한 답변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전두환 때 되면 전두환은 어떻게 명분을 삼은 줄 알아요? 유신 같은 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 장기 집권 염증 난다. 난 딱 한 번만 한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집권 또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컸던 문제가 뭐냐? 김지익 씨가 들어와서 새로운 경제사단이 박정희 시대 때 시스템을 많이 극복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쳤었던 경제집단의 핵심 주장이 뭐냐? 금융실명제 하자였어요. 근데 금융실명제를 했냐고요? 못했죠. 왜? 금융실명제를 하면 내가 걸리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89년인가 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게 노태우 때예요. 그때도 하자고 그랬어요. 못했죠. 왜? 하면 본인 비자금이 또 걸려요. 못한 얘기를 하면 이것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면 장영자 사기 사건 같은 것들, 단지 전두환의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제그룹 해체 사건, 재계 7위의 기업을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에 해체시켜버렸죠. 그리고 50 청문회 때 보고서 보게 되면 자기 동생 전경환이 해먹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이건 잘했는데 이거는 못했어. 이 등식 자체도 틀린 거고, 두 번째는 이걸 잘했다고 한번 까볼까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가 통치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혹은 그 시대의 흐름상 잘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바로 그러한 불법성과 기만성으로 한국 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들. 제발 이건 우리가 조금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피의자의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형식 판단 우선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완전한 민주화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영화 1987 보면 막 싸우는 얘기 나오는데 마지막에 막 끝나잖아요. 근데 정확한 스토리가 뭐냐? 엄청난 6월 민주항쟁 가운데서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6.29 선언을 건의해요. 민주화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전두환 각하께서 숙고 끝에 하게! 라고 하면서 민주화 조치를 내려줘요. 소위 말하는 군부 쿠데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동거를 하게 된 현상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의 아니게도 야권이 분열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이제 따로 대통령 후보에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민주선거인데 노태우가 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은 이행이 되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적인 처벌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광주청문회를 여니까 진상이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걸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때도 정확하게 보면 백담사로 도망가고 바로 그 다음날 노태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없다. 그리고 이 5.18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 끝내자 선언을 해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 국회에 와서 막 자기 억울하다고 막 그날도 사실은 이미 합의된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내자 라고 해서 그냥 끝내는 시기 되면서 사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오면서 계속 미봉책을 막아뒀던 거죠. 제5공화국의 문제는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이미 심판을 내린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떠맡고 누가 무엇을 해도 지난 시대의 시비는 여기서 분명히 종결 지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김영삼 정권 때 들어와서 이제 처벌의 과정으로 갔는데, 김영삼 대통령 본인이 결국은 3당 합당을 통해서 즉 과거 세력과의 동거를 통해서 정권을 운영했기 때문에 처벌의 한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당시 이제 아들 김현철 부정비리 문제 그리고 한보 사태 이런 것들이 막 있게 되면서 전직 대통령을 잡아둘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나쁜 미덕인데 나쁜 일은 자기들 끝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임기 중에 그냥 잡아놨다 풀르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몹쓸 유교 문화 같은 영향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우리가 되게 아쉬운 거긴 하죠. 속상을 끝나고 나서 그 육군이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요. 85년도에 5년 지나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야당이 들어가서 야당에서 광주 진상 규명하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때 또 안기부가 광주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광주 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작전 일지와 똑같아요. 그러다 그게 다시 또 광주 청문회 때가 되면 5.11 위원회라고 그래서 노태우 정권의 지시로 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모든 행정기관이 뭉쳐서 또 불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보면 문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여기서 만든 걸 여기서 복제하고 여기서 만든 걸 여기서 복제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거짓말을 10년을 한 거예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때 김재규랑 정승환 때문에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너무나 광주 시민들이 거칠었어요. 그때 양시론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군도 잘못이 있지만 광주 시민들도 잘못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게 역사가 인과관계잖아요. 이 맥락 속에서 5.18이 있었던 건데 맥락과 논리를 부셔버리고 최소한의 어떤 그 건덕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강변하는 형태. 이게 사실은 광주 청문회 8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과정이에요. 이게 집단의 문제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의 편에서도 막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명분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본인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면 소위 말하는 우리 유화정책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관리할 때도 본인이 뜯어낸 다음에 다 분산을 시켜주죠. 자기의 기득권을.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갑자기 어느 특정 언론사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권력의 자리를 다 올라간다든지 하면서 전두환에게 성을 입은 수많은 기득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당시 서울 옥션 같은 데 가봤지만 전두환 집에서 비싼 물품을 갖고 와서 경매를 시키면 바로바로 팔려요.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그러니까 어디 간지 아세요? 그 다음날 다시 전두환 대통령 집에 가 있어요. 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두환이라는 한 개인의 불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이라는 캐릭터라는 역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내게 힘과 기회가 있으면 도덕이고 정이고 이 땅의 공식적 원리를 다 무시하고 뭔가를 쟁취할 수 있고 쟁취한 다음에 본인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뚝뚝뚝뚝 나눠주면 그런 거 얻어먹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시키는 의리가 국가의 공적 질서보다 중요하고 아니 내가 기회 있으면 밀고 들어가서 한번 해 먹어야지 내 능력 있으면 제끼고 빼 먹어야지 내 능력 있을 때 한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실권에서 물러나더라도 누려야지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는 보다 더 넓은 연구와 보다 더 넓은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전두환 일당이 얼마나 해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 질서가 만들어졌느냐.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기득권, 그 문화, 그러한 정신, 그러한 사람들은 남아있고 그 오염된 정신이 무분별하게 후배 세대들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와는 맞서 싸워야 되겠죠. 사회 정의는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갖고 싸워야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자 영역에서 이 사회에 대한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골령골이라고 써 있어요. 아, 이게 되겠구나. 저쪽에 이제 최근에 보도된 사진들도 있고 다 써 있어요. 희생자 그 당시에 덮었는데 이렇게 남아 있고 드러난 집, 이거 발목 모양이고 손목 같고. 하여튼 이 사진이 등장하고 나서 민간인 학살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죽이는 방식도 증언에 따르면 등으로 이렇게 눕게 한 다음에 머리 쪽에 총을 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언론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 죽기 전에 되게 어려 보이는데 한 소년이 두려움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던 모습이고.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정부 수립되는 기간 동안 한반도 내에서 격렬한 좌우 갈등이 진행이 됐죠. 상호 테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48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휴전선, 그러니까 38선을 근거로 해서 상호간의 적대적인 테러 행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 여기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문제가 커지게 된 건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오늘의 중요한 얘기인데 49년에 이 이승만 정권과 이승만 정권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반공주의 세력이 중도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분단도 됐고 분단이 됐는데 여전히 평화를 얘기해, 분단이 됐는데 여전히 남북이 대화하기를 원해, 분단이 됐는데 지금 무슨 생각이야? 라는 명분 속에서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사람들을 니네 중에 북에 지령받은 애들 있지? 라고 하면서 국회 프락치 사건 같은 거 일으키면서 몰아내 버린다라든지, 그리고 제주 4.3이나 여수 순천 10.19 사건 당시에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의 어떤 좌익성만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평범한 인민들, 평범한 국민들을 다 학살의 구렁텅이에 넣는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는 분단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김구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중도파들을 무너뜨리면서 반대편에서 뭘 만드냐? 보도연맹 같은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좌익이었던 사람들은 다 전향해라, 공식적으로 보도연맹원이 되는 거예요. 그 연맹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성과를 불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다 할당제를 내려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각 지역마다 몇 명씩 뽑아 올리라. 예전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데도 나왔지만 쌀 같은 거 뭐 이렇게 받으려고 가입하거나. 이건 보리쌀이야? 아, 그거? 보도연맹인가? 뭔가 하는 데서 가입하면 준다길래 받아왔어. 보도연맹? 이름 삭제주고 보리쌀 2대가 어디냐? 이정자, 정국섭, 김영신. 아니면 이 지역에서 야 니네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쪽수를 못 맞춰. 근데 너 솔직히 동네에서 이런 사고 쳤잖아. 이런 사람들도 막 가입하고 대규모의 전향 작업들을 공개적으로 막 하면서 우리 남한이 얼마큼 순수한 우익 중심의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죠. 근데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원래는 전향 사업을 하던 과정이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보도연맹원들 얘네들 원래 좌익이잖아. 얘네가 만약에 북에 협조해서 우리 정권을 무너뜨리면 어떡해? 잠재적인 적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죽이는 전략을 펼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우리 이 지역은 대전형무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각에서는 정치범들 수용소다라고 불리긴 했는데 정치범들이 대거 수용이 돼 있다는 것은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 협조해서 우리 남한 정권을 무너뜨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과거 좌익 경력 가진 사람들, 제주 4.3 수감자들, 여수 순천 10.19 사건 관련 수감자들, 그리고 보도연맹 가입자들 등등등등등을 해서 대거 이곳에서 이제 숙청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그 담당자 전화를 대라고 그랬죠. 이게 네. 저기 기록에는 300m로 돼 있거든요. 이 전체 길이가 예. 저기 언덕진데 있죠. 네. 거기서부터 6을 밭이었어요. 저기서부터 예.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예. 여기서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올라가겠더라고. 불과 한 5cm 거두니까 나와요. 5cm면 요만큼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 위에는 작년에 발굴을 했거든요. 저쪽? 비닐 저쪽. 밑에. 비닐 예, 바로 밑에. 언덕진디. 아, 거기는 콩나물 씨루를 갖다 이렇게 팍 엎어놓은 것 마냥 시신이 엉클어졌었어요. 아 이쪽은 예. 어머니는 이게 본격적으로 발굴된 전 과정을 사실 다 보시는 다 봤죠. 첫 번 발굴서부터. 첫 발굴서부터. 예. 일단은 여기는 우리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예. 쫙 그 뼈 무덤이 이렇게 쫙 발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세를 어떻게 취할 수가 없잖아요. 빈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 지역이 옛날에 이렇게 아, 밭이었었어요. 예, 밭이네. 교회. 이건 이제 개장이 있었고, 네. 그래서 발굴을 2014년에 시민단체들 데리고 일주일을 했는데 해보니까 위에가 이렇게 여기를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발굴한 게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인데 서쪽으로 쭉 나가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40m, 30m. 30m. 이쪽에서 쭉
동쪽으로 가니까 한 40m 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809 809. 또랑에서만, 그리고 위에 그 산기슭에서도 한 400여 구에서 여기서 2, 3년 동안에 한 1200구 가까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 안 되죠. 예. 그냥에서 끌려가실 때는 동생 도피라는 혐의로 끌려가셨는데 판결문을 받고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이장을 체포 살해했다는 살인 누명을 썼어요. 내용이 완전 바뀐 거네요. 예. 살인 누명을 쓰시고서 1951년 1월 23일 날 군사 재판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 사형언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걸로 이렇게 예, 군사 예. 재판을 하니까. 예, 그 반대 집단에서 재산을 다 내놓으면 석방 시켜주겠다.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셔서 아버님 면회를 해가지고 나와서 얻어를 먹더라도 내가 다 주고 석방을 시킬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라.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절박하셨겠어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러더래요. 아버님, 제가 잘못이 없는데 동생 숨겨준 죄밖에 없는데 왜 재산을 다 내놓느냐고. 절대 주지 말고 저 곧 나가니까 기다리시라고. 사실 당당하신 거잖아요. 뭐 예. 죄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냥 오셔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다시 대전교도소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가신 거구나. 예. 아, 네. 오셔서 면회 신청을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이미. 예, 없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된 진인지 알아보시려고 막 어떻게 하도 애를 다루니까 간수한 분이 할아버지를 직접 갖고 나가더래요. 슬쩍 와서 뭐 예, 정보를 주시네.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따라 나가시니까 며칠 전에 곤령골로 갔는데 거기 가면 못 오는 데니까 집에 가셔서 3월 3일 날로 제사나 모시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그 저기를 알고 오셔가지고 저한테는 숨긴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예. 형제분은 있으셨어요? 없어요. 저 아, 하나예요. 외동 따님이셨어요? 예, 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산에 숨어 계시다. 제가 선다는, 걸음마을라고 선다는 소리를 들으시고서 저 보러 왔다 붙잡혀 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클적이도 친구들하고 혹시 싸우잖아요. 그러면 쟤는 엄마 아버지도 없는 애다. 쟤네 아버지는 빨갱이다. 집에 와서 할아버지 보고 아빠 왜 안 오느냐고 하면 백밤 자면 온다. 백밤 자면 온다. 그러시니까 막 마당에서 큰 숫자를 누워서 할아버지 아빠 백밤 자면 온다고 하더니 왜 안 오느냐고. 할아버지가 아빠 갖다 팔아먹은 거 아니냐고 했어요. 막 화나고 속상하셔서 예. 막 따지신 근데 거죠. 지금 우리 할아버님한테 제일 죄송스러운 게 그 얘기. 그 말 하신. 예.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신 이유가 그때 다 내놓으라고 할 때 줄 것을. 내가 그때 아들 말만 듣고 기다린 것이 우레기 천의 고아를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레기 천의 고아를 만들었다. 저를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어요. 요게 총탄, 발굴된 총탄이고요. 불바탄이 아니더라도 쏘다가 그냥 이렇게 빠진 거나 여러 이유 때문에 탄 자체가 이제 있는 것도 있고, 그 당시 대부분 고무신 같은 거 신어서 신발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자기 신발을 이렇게 던져서 내가 일로 갔다라는 걸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었다는 기록들이 좀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신발 모습들 보니까 너무 좀 애잔하고 속상한 것들도 있고, 여기는 아직 이제 되지 않은 유골들, 분류만 되어 있는 유골인데, 사실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만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이곳에서 약 12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수천 개의, 수만 개의 뼈와 그 어떤 신체의 조각들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믿겨지질 않는 상황이어서
믿기진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뼈의 이게 허벅지 뼈거든요. 이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키를 산출해낸다고. 키를? 키를 산출해내고 네. 그다음에 뼈가 얼마만큼 근육이 발달했느냐. 뼈만 봐도 근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근육이 닿는 면이에요. 휘는 정도를 보고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안에서 총탄이 이렇게 같이 또 나와요. 아, 두개골 안에 같이. 총알이 맞고 나가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사진에 보면은 사람들이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10명씩 엎드리고 이제 발로 밟고 둥어리를 그다음에 옆에서 하나씩 쏘는 거죠. 그 증언은 있었는데 입증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여자도 있었었다. 그다음에 18살 이하의 미성년자도 있었다는 그 이야기만 전원만 있었지 실제 아무런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거 쭉 감식을 하다 보니까 뼈가 여자는 이거보다 같은 허벅지 뼈라도 작아요. 그다음에 골반의 형태 있어요. 그런 거 찾아서 이제 여자로 추정이 되기에 작년에 DNA 감식을 했어요. 의뢰해서. 그랬더니 네네. 그게 여자로 판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18살 이하는 이 치아가 이제 낱개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낱개 M3 요거 끝에 사랑니. 사랑니를 갖다 보고 옆에 보면 뿌리가 다 자라야지 18살 이상의 평균. 그런 거예요? 근데 뿌리가 반만 자란 게 있고 3분의 2만 자란 게 있고 그래요. 그런 건 18살 이하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18살 이하가 처형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발견됐고 증명이 된 거죠. 그런 게 여러 개 나오니까. 예. 어쨌든 그 당시에 돌았던 어떤 소문은 사실이 되고 사실로 이제 저희가 밝혀내는 거죠. 예. 그렇구나. 선생님 앞으로 이 어떻게 발굴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인 지역이 168개 지역을 이제 신고를 받았는데 2005년에 네.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그 후에 다시 미신 거절 받으니까. 근데 저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0개 집단 매장지라고 확실한 데서 11군데밖에 못했거든요.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 시설을 다 만든 다음에 계속 전국적인 유해 발굴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DNA 하나 샘플 하는데 그 340만 원인데 샘플당 하나 하는데 한 샘플의 DNA를 보관하면 34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나온 게 지금 1200군데. 1200구의 이 뼈가 하나가 아니라 막 섞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 하나에 대한 DNA 하는데 한 240만 원인가 하나만 하면 240만 원인데 이게 말이 안 되네. 몇천 개씩 몇만 개가 되는데 언제 다요? 아,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네. 예. 그 모르는 거죠, 그런 거 사정을. 저 컨테이너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학살지가 건너온 것 같아. 이 도로변을 따라서 내년에 발굴할 예산이에요. 찍은 사진을 새로 갖고 왔는데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6개가 또 구덩이가 또 있다. 그래서 여기 매입을 하면 이제 발굴을 시작돼요. 이제 여기서 7,000명을 예산하거든요. 7,000명을 예산하는데 지금 발굴되신 분들을 치면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하는 데까지 조사를 해서 발굴을 마쳐야 공원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유족이 살아있을 때 아버님들이 평안히 영면하시는 걸 보고 아버님 곁으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죠. 우리 유족들의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예. 끝날 때까지 공원이 완성돼서 우리 아버님 성함 석자 올려놓고 하늘이 허락한다면 저는 이제 책임감이 들죠. 아, 이게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국민적 지지, 국가 예산의 지원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이거를 해주겠어요, 그렇죠? 국가가 돈을 들여서 토지 수용을 하고, 그리고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 시스템이죠. 일종의 그 공원도 조성하고 또 이렇게 헌화도 할 수 있는 어떤 기념 공간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고 그것을 이제 국가가 받아서 함께 이야기 풀어가는 그런 어떤 한 서막? 그래서 이 현재 사는 심용환이라는 것이 유튜브에 있는 작은 채널이긴 하지만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책임 있는 과정을 감당하는 의미 있는 채널로 거듭나는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함께 오자고 졸른 건데 재혜진이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기념관도 있고 약 10일간의 기간 동안 고지의 주인이 24번 바뀌었다. 여기는 아예 기둥이 다 날아간 부분이 있고 석탄 자국 같은 게 다 정확하게 보여요. 옛날에는 이런 데 올라오지도 못했었는데 야 저기도 멀리 큰 태극기가 여기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이제 백마고지입니다. 그 백마고지의 전투를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를 기리고 더듬어 보기 위한 기념 장소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전사자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고 했던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이 약간 뭉클하고요. 어떤 한국전쟁이라는 게 그 우리가 되게 도식화돼서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기습적인 전면적 남침에 의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다가 다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압록강 일대까지 올라왔다가 중국군이 참전하고 나서 중국군에 의해서 평택 오산까지 밀려갔다가 다시 이제 리주에이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밀고 올라와서 오늘날 휴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가 되거든요. 휴전을 위한 협상 자체로 한 2년을 끄는 건데 그때 이제 밀고 밀리는 과정 속에 조금이라도 땅 한 떼기라도 더 갖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우월한 위치에 쓰고 싶고 이렇게 되면서 고지들을 두고 싸움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싸움 중에서 바로 이 백마고지가 자타공인하는 가장 격렬한 그 고지전의 상징과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치열한 싸움 속에서 육박전 속에서의 어떤 성공 또 그로 인한 굉장히 안타까운 희생과 죽음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백마고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너무 상황과 전개가 복잡하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그냥 항상 격렬한 전투였어요. 낮에는 우리가 뺏겼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258고지가 어떻고 259고지가 어떻고 이렇게 가다 보는데 약 10여일간의 전투 기간 동안에 고지의 주인이 뭐 20몇 번 바뀌었다.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철의 삼각지라고 이게 중부전선의 최전선이고 철원과 평강을 잇는 주요 격전지구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여기를 확보하면 이제 원산까지 이어지는 루트, 원산부터 강화까지 이어지는 루트의 중요한 거점지가 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거점지로 평가를 받아요. 이 일대에 대한 전투가 가장 크게 분류를 했었을 때 총 12번의 심각한 교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정상쟁탈전, 말 그대로 고지쟁탈전을 두고 싸웠던 건 총 7차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상쟁탈전이 10월 7일 오후 2시에 시작이 돼요. 오후 2시에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는 줄 알아요? 10월 8일 새벽 2시 40분에 끝나요. 그러면 이 시간이 분으로 따지면 760분을 싸운 거예요. 6차 때는 10월 9일 날 밤 12시 20분에 작전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밤에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 끝난 줄 알아요? 10월 10일 날 밤 12시 반에 끝나요.
1분도 안 쉬고 계속 교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중도 속에 싸웠는지 알겠죠.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10차 정상 탈환전인데 10월 11일 날 낮 12시 15분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언제 끝나냐? 10월 12일 날 1시 20분에 끝나요.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1485분. 24시간 하고도 45분을 더 싸웠어요. 쉽게 말하면 새끼 굶어가고 잠 못 자면서 계속 싸워서 중국군을 밀어내고 탈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주는 그 어떤 피해 격전이라는 것이 얼만큼 그 의미가 큰지, 그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우리 대표님은 군대에서 훈련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제일 놀랬던 게, 이제 저희 가면 이제 그 어떤 수경지에 가서 1박 2박씩 하면서 유사 전투와 똑같은 상태를 전제로 하면서 작전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다 써요. 그래서 다 쏘면서 야간에 조명탄까지 터뜨리는 시간인데, 우리 부대는 보병 부대니까 소총, 기관총, 그리고 고폭탄, 수류탄 요 정도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장기만으로 싸우는데, 솔직히 말하면 영화의 엄청난 전투씬에 나오는 그 소음보다 더 큰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죠. 내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충격과 실제로 교전이 주는 그 충격은 비교도 안 되는구나. 하물며 나는 안전한 훈련이잖아요. 딱 맞춰서 안전하게 우리끼리 하는 훈련인데도 그 정도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곳에서는 정상 탈환전에서 다른 거 다 빼더라도 3차례에 걸쳐서 반나절에서 하루 동안 싸웠던 그 기간에 그 격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때로 몰려온다. 인해 전술이다. 이게 이제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중공군, 중국군, 마오쩌둥이 이끌던 중국 공산당 산하의 인민해방군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단련된 부대예요. 장제스 정권, 그러니까 타이완의 전신인 중화민국이 대륙을 지배했었을 때 이 중화민국의 부대가 훨씬 더 군사력이 뛰어났고, 이 중화민국의 부대는 미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각종 미군 무기를 갖고 있는 부대거든요. 그 부대와 싸우면서 성장해 나갔던 화력상 열세인 부대가 어떻게 화력상 더 강한 부대를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단련됐던, 그래서 그 펑더화이 같은 사람이 유격전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6.25 전쟁 당시에도 마오쩌둥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항미 원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가 좀 중요한 타이밍이었던 게 뭐냐면, 중국 입장에선 군사력을 한 번 더 몰고 가면 타이완을 점령하면서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인데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 타이완에 대한 통일을 포기하고 원조군을 보내게 된 거거든요. 이제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크게 2가지 이유인데, 조선 공산당, 그러니까 한인 사회주의자들과 이 중국 공산당과의 굉장히 깊이 있는 유대관계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안파라고 속칭 불리우는 무정, 김두봉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으로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국제주의,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그래서 인류의 어떤 그런 해방에 대한 요구가 컸고, 먼저 중국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해방하자,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풍밀했었어요. 그래서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중국에서 이제 국민당 정권이 쫓겨나기 전까지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이 다 있었어요. 중국에 공산주의적 형제 때문에 이제 지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 건데,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이제 그 미군이 있는 것과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미군이 압록두만강에 온다, 특히 의주 일대에 미군이 몰려온다 하면 이거는 이제 코앞에 적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북한이 존재하는 것이 중국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목적 속에서 이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해서 참전을 하게 되고, 이 중국 공산당이 숫자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소위 말하는 이 한반도의 복잡한 사냐, 엄청난 추위, 이 속에서 어떻게 전투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탁월한 전술을 보유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이 백마고지가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은 기갑 부대가 강하고 항공 폭격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 쏟아부을 수 있는 거고, 중국군은 그런 거에 단련이 된 부대고, 주로 밤에 수경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전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자가 이제 싸울 적에 교착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군의 문제인 거예요. 1951년부터 고지전이 굉장히 본격화가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주요 사단들이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에 몰리게 돼요. 대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국군 제6사단 같은 경우는 이 사창리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고, 제8사단 같은 경우는 횡성 전투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오늘 이 백마고지 전투의 배경이 되는 이 소위 말하는 9사단 같은 경우는 현리 전투에서 완벽하게 깨져요. 어찌됐건 이제 전체 전황을 주도하고 지휘하는 건 유엔 사령부고 미군이잖아요. 미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얘네 왜 이렇게 쉽게 지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었어요. 근데 쉽게 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의 냉혹한 평가들을 보게 되면, 첫째, 전투가 발발했었을 때 급격한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알아서 괴멸을 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군대 편제에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 소령이나 중령 같은 대대장급들도 전투가 터졌었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명령을 내렸었을 때 착착착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무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앞에서 보병수들이 고지를 지키거나 아니면 진격을 하거나 할 때 주로 소총수나 기관총 사수들이 활약을 하면 뒤에서 뽕뽕 쏴주면서 화기 중대나 대대와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진격하는데 막 뒤에서 쏘고, 쏴야 되는데 안 쏘고, 소총수 따로 놀고, 화기중대 따로 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게 되고 전쟁을 하면 무조건 무너지게 된다. 이게 미군의 냉정한 평가였었어요.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예전처럼 어디를 상륙해서 주요 누구를 부시고 하는 게 아니라 전선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고, 그 주요 전선의 개국을 국군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쟁 중이긴 하지만 일부 사단을 뒤로 빼내서 8주 정도 되는 집중 군사훈련을 시켜서 재배치를 한다는 전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FTC 훈련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백마고지의 주인공들도 뒤로 강제로 차출이 돼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 야간훈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대요. 이게 우리 맨날 배우는 거지만 주로 공산군은 밤에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도 맨날 낮에 점령했다 밤에 잃게 되고, 근데 그래서 결국은 야간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좀 교육을 받게 되고, 52년 이제 중순이 되면 FTC 훈련을 받은 국군이 다시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 훈련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951년 2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벌어졌었던 이제 횡성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 사상자가 총 7,464명이 나요.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2, 3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랬는데 이 백마고지 전투를 분석해 보면 훨씬 더 강력했었던 10일간 벌어졌고, 그 전투의 양과 규모가 엄청났거든요. 그 기간 동안 국군 사망자 수가 3,319명 정도가 돼요. 바로 그 1년 전 전투에서는 훨씬 약한 교전을 펼쳤던 것보다도 절반의 사상자가 나타났던 거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엄청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과 다르게 한국전쟁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간 의회 승리를 받은 국가 간 교전이 아닌 트루먼 행정부의 어떤 그런 상황 무마적 선택, 그런 걸로 또 시작이 됐고, 이 트루먼 행정부에서 내렸던 고민의 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가 아니라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면 안 된다가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참전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 중국의 국익에 해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참전을 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지원을 했었던 소련 같은 경우도 이 전쟁이 소련의 국익에 위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작은 내전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군과 중국군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국제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국제전이 됐는데 미국도 한반도를 통일할 능력이 없고, 중국도 미군을 몰아낼 능력이 없고, 엄청난 고지전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자기들이 이득이 되는 선에서 봉합하면 그만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비극성들이 얽혀져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백마고지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를 얻었고, 그 안에서 어떤 군사로서 영향이 올라갔다, 이거 좋은 얘기인데, 한편에서 또 이렇게 봐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너무나 가슴 아픈 희생을 계속 치러야 됐는가.
근데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풀어갈 문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국익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형태. 현실적으로 분단 관계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현재까지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반공 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그 경계심을 게을리할 수 없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제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가도 또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공간들도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북괴를 물리쳤던 혹은 중공을 물리쳤던 전적비로서의 영광스러운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희생시키고 아프게 만드는가,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지 않은가, 결국은 평화로 나가야 되는 길로 가야 되지 않는가로 많이 좀 목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 좀 중요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기념관도 있고 약 10일간의 기간 동안 고지의 주인이 24번 바뀌었다. 여기는 아예 기둥이 다 날아간 부분이 있고 석탄 자국 같은 게 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예전에 왔었죠. 촬영 때문에 DMZ 2년 전에 왔었죠. 그래서 이런 조형물들도 최근에 이렇게 작게나마 기념관도 세워지고. 여기는 철원 노동당사고요. 그러니까 해방됐었을 때 38선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이 됐었을 때 이곳은 북한 땅이었었어요. 북한 측에서 말 그대로 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노동당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당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의 일종의 사회주의 개혁을 진행하면서 이 일대를 관할했던 행정부서라고 볼 수 있어요. 건물 자체의 모양이 어때요? 지금 이제 거의 폐허인데 블라디보스토크나 하얼빈 같은 데 가보면 볼 수 있는 그런 건축 양식인데, 사실 원래 러시아풍보다는 좀 간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의 파사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은 대칭 구조의 3층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이 있으면서도 좀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의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건축학적으로 구현해 놓은 건물입니다. 아니 근데 왜 여기 이런 건물이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철원이라는 곳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한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은 무려 10만이 넘게 살았었어요. 10만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만에서 50만 정도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보통 X자형 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부선이 있고 경인선이 있고 경의선이 있다,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마지막에 경원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산 쪽으로 가는 철도. 실제로 원산으로 들어가면 만주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대륙 진출이 되게 용이한 지역이거든요. 수도는 경성, 서울이고, 그리고 원산이 있으면 서울에서 원산까지 이렇게 가는 루트의 중간 지역이 딱 철원이거든요. 원산 쪽에는 해산물이 많고 바다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농산물이 많으니까 굉장히 그 교육도 활발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휴전선의 한 부분, 잘려진 반도처럼 생각을 하지만 철원이란 지역 자체가 한반도 전체로 봤었을 땐 한반도의 중부 지역을 관통하는, 조금 넓게 보면 서울, 개성, 해주 같은 이 경기도 황해도의 중심지가 원산 같은 저쪽 북부지방으로 가는 중심지를 관통하는 딱 중앙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왜 이런 게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배경에는 철원이 지녔던 역사적 지위가 꽤 높았다라는 것이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이곳이 당연히 중요한 거점지가 되니까 미군과 연합군이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6.25 전쟁 중에 여기를 유엔군이 접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유엔이 사무소로 활용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초기에 유엔군이 접수했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 요 전반부 왼쪽 여기가 뻥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탱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마 전차가 밀고 올라가서 건물을 박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구멍이 뚫려 있는 사진이 현재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보수를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옆쪽에 와보면 이렇게 건물이 사실상 기반을 다 잃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아예 기둥이 다 날아간 부분도 있고, 저 뒤쪽 보면 저기 또 불탄 자국도 보이죠? 벽돌들 검해져 있는 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포탄 자국 같은 게 다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렇죠? 파괴된 모습들.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전쟁의 참화를 담고 있는 건축물 현재는 거의 없고, 또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은 건축물이면 이렇게 안 놔둘 텐데, 이제 북한에서 지었던 건축물이고 건축 양식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철거하자, 뭐 아니면 관리 안 하던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지금 요 정도의 모습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예 이렇게 골조 자체가, 기둥 자체가 나가버린 건축물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어서. 한때는 또 이렇게 전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 복도를 만들어 놨던 적도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게 해놔가지고. 또 조명도 있어요. 밤엔 조명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어떤 새로운 관념으로 폐허미라는 게 있어요. 폐허미. 처음 들어보셨죠? 폐허미. 이 역사를 다 지워버리면 폐허거든요. 폐허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쁜 거야. 이 어떤 그 우중충함 가운데서 보여지는 독특한 미학. 보이지 않아요? 저 이 무너진 이 계단 사이로 피어오르는 야생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허 투어 혹은 다크 투어,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뒤쳐졌는데 유행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진 같은 걸 찍고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 폐허가 갖고 있는, 인간의 손길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손길이 사라진 다음에 자연의 한 부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도 아닌 이 공간이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꽂혀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동 당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재현시켜서 이 공간을 거꾸로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크 투어리즘이나 아니면 폐허미 같은 부분으로 고민해 봐도 좋은 어떤 사례로 좀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건물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복원 불가능이거든요. 그냥 이 자체를 유지한 거지, 이걸 다시 어떻게 복원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1965년에 여기서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제작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풀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좀 약한 작은 규모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작비를 누가 지원한 줄 알아요? 유엔 군사지원단에서 돈을 댔어요. 예. 과거에는 이곳이 이제 그 전쟁의 상징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회주의 개혁의 상징이었더라면 60년대 중반이 되니까 이곳이 일종의 그 반공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고 전쟁의 참화가 이렇게 심각했고 북괴가 이런 식의 나쁜 행동을 했고, 그런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반공 정신을 잘 유지하면서 국가를 좀 잘 지키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목적으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 공교롭게 그 대포가 쏜 줄 알았어요. 네. 공교롭게 그 돈을 자금을 지원했던 단체가 유엔 군사지원단이었다라는 거, 네. 그런 일화가 하나 있다라는 것도 슬쩍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공간과 관련돼서 흥미로운 것은 1994년에 이 앞에 광장이 조성돼 있잖아요. 여린음악회가 열렸어요. 1994년에 열렸다는 거. 김일성 사망. 오, 그보다 조금 전인데 뭐냐면 94년이 1차 핵위기 때예요. 93년 초반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북한이 NPT를 탈퇴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너네 핵 사찰 다 받아라, 너네 핵 개발하지 하면서 사찰을 받아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면 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다가 북한이 초강수를 둔 거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임시 사찰을 거부해오던 북한이 돌연 임시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제의를 했지만은 국제 원자력 기구 특별 이사회는 오늘 밤 특별 사찰 거부 등 북한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보고, 미국이 주도하는 핵 관리 질서에 정면 반기를 들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면서 89년, 90년, 91년, 92년 요 노태우 집권 3, 4년 기간 동안은 동구권이라고 하죠. 소련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 진영이 막 무너지니까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뭘로 대체해요? 냉전은 끝났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하면서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와 미국식 민주주의가 쫙 보급이 되고,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말은 뭐냐? 경제 영토 확장. 우리가 이 나라들과 수교를 맺으면 이게 다 산업국가로서의 돈이다. 하면서 되게 유리한 고지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도 국제사회에 나와,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것들 다 맺어지게 되고 서로 굉장히 의견도 많이 교류하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흐름에 찬물을 쫙 끼얹은 게 이제 북한 핵개발 사건이거든요.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상황이 극단화되고 서울 불바다 만들어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미국 쪽에서도 영변에 있는 핵시설 폭격하겠다는 얘기 나오게 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해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사재기 열풍 같은 게 막 돌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카터 대통령이 내가 특사를 한번 가볼게 하면서 김일성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제네바 합의로 나가는 길이 이루어지는 딱 그 타이밍에 여기서 열린 음악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열린 음악회라는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쇼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남북의 어떤 평화와 소통과 대안을 간절하게 의미하는 과정으로 행사가 진행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었던 곳으로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지금 발해를 꿈꾸며잖아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가 이곳의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 활용이 되었다. 일단 제목을 딱 봐서 느껴지면 뭐예요? 북방으로 어떤 대제국, 그런 어떤 세계관이 한쪽엔 또 투영되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또 제가 X세대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거든요. 근데 통 넓은 옷도 입고 막 노래 가사도 보면 다 대응하고 염색하고 태그 안 띈 옷 입고, 이런 게 뭐냐면 기존의 어른들이 요구하는 머리는 3cm 이하, 뭐 옷은 딱 단정하게, 이런 식의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응하면서 나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씁쓸한 거예요. 이미 어느 시점부터 남북관계나 냉전의 요소와 분단 문제가 부차적인 걸로 취급이 되면서 이곳도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우리의 이야기, 남한 사람들만의 이야기, X세대 같은 그 세대 이야기로 변화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발해를 꿈꾸며만 기억하고 있다는 건 좀 슬픈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자꾸 서독, 동독 얘기를 하는데 봐봐요. 서독과 동독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전국이면서 승전국에 의해서 분할됐다가, 분할됐지만 오랫동안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본이 물러간 자리에서 격렬한 좌우 갈등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전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쟁 이후부터는 우리가 휴전선 같은 거 다 만들고 서로 완벽하게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상호 적대성은 높은데 상호 이해도는 완전 바닥인 상황. 그렇게 지금 7, 80년을 흘러왔거든요. 지금 이제 아주 어르신들 7, 80대 세대들은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직접적인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강렬한 반공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통일은 무조건 돼야 된다고 또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앞뒤가 완전히 이중적인 세계관이 있는 거고, 이 386 세대 같은 경우는 80년대 때 운동권이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권위를 비판하면서 이 분단의 원인에 대해서 무조건 북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미국의 책임도 보게 되고, 또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것들을 대학 때 공부하면서 이념적으로 좀 넓고 남북교류를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세대로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 저희 세대예요. 이제 좀 이렇게 40대, 30대 후반 요 세대들은 반공교육을 받다가 평화통일로 교육이 바뀐 세대여서 되면 좋고, 근데 뭐 되긴 돼야죠. 그러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적극성은 없는 세대. 그 다음 세대, 요즘 젊은 세대, 이쪽은 통일 거부론. 그러니까 북한 굉장히 혐오적으로 바라보고, 아, 저 정말 못 산다. 독재국가다. 통일 왜 해? 남북관계 굳이 뭐 지금도 뭐 없어도 잘 사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의 문제의식에 맞추어서 새로운 형태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여망의 불씨를 다시 키워볼 것인가. 이념과 정파적 색깔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해나갔었던 기초적인 경제협력을 넘어서는 훨씬 더 심화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에서 기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다음 세대들이 고민해 봐야 될 주제는 새로운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된 인권의식, 초첨단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이 강하잖아요. 그런 국민과 아직은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면서 상호작용. 근데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분명히 갈등도 있거든요. 갈등과 마찰 속에서 결국은 양 국가의 국민들이 동질성을 가져가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 남북 통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구체적인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총리를 만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반복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정말로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냐? 또 유튜브적 언어로 표현하면 북한은 정말 중국의 속국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도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북한의 역사도 모르고 이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정권 형성 자체는 소련과 관련이 있고요. 중국과 거리가 멉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패망한 일본군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8선 이북 지역을 소련이 관리를 했고, 소련의 수뇌부들이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인 합의를 보게 되고, 그러한 합의 속에서 김일성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운영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어떤 소련식 입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한인 사회주의 그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룹이 연안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산하 한인 사회주의 그룹인데, 북한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일찍 들어와서 북한 정권 형성사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소련군이 막아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소련의 설계 속에서 김일성이 현준혁, 박헌영 같은 혹은 이제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여러 분파들을 제거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했었던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다. 요건 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수립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김일성이란 존재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젊죠. 이 당시 30대 때 이제 갑자기 소개가 됐었던 인물이고, 남한 정권이 되든 북한 정권이 되든 간에 해방 이후에 나라가 수립이 될 적에 어찌됐건 그 당시엔 저명한 독립운동의 경력, 항일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당시 사회적 권위란 말이에요. 김일성도 항일투쟁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김일성은 항일투쟁을 했던 경력은 분명합니다. 이걸 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항일투쟁의 경력을 북한의 관변 문서가 너무나 과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일본이 세운 위만주국, 그러니까 괴뢰국이죠. 만주국과 싸우면서 항일투쟁을 하던 세력의 상당수가 사회주의 그룹이었었고, 이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굉장히 저명했었던 이 항일투쟁가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만주 일대에서 이 동북 지역에서의 항일투쟁에 정말 치열한 영향을 발휘했던 것은 사실은 중국인들보다도 우리 조선인들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공산그룹 내에서 내부 숙청도 되게 심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명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처형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에요. 항일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필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구전으로 전승이 되는 건데, 이 중국어를 한국어만큼 잘했다. 소련의 후원을 받는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자랑도 아주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입장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다녔었던 그 학교가 천도교 계열을 세운 민족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융통성이 있어요. 같은 사회주의 그룹 내에서는 경직되게 반기독교, 반종교, 반민족주의 이러지도 않아요. 공산주의자지만 민족주의적인 융통성을 잘 활용하면서 또 오는 힘을 또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요소들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한 정권이 수립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다. 보통 공산주의 국가에서 토지개혁을 다 실시하는데 완벽하게 무상몰수, 무상분배 형식을 띠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에 고강도로 진척이 됐었어요.
토지를 새롭게 재정비를 하면서 빈농의 자식들이 땅이 생기게 되고 빈농 출신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북한 정권에서 출세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제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이제 컸어요. 특히 우리나라 지주제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줬고 단순하게 토지 개혁만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 진영보단 더 과감하게 친일파 처단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친일파 숙청을 적극적으로 했죠. 물론 이제 친일파 처단하면서 거기다 이제 더불어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도 같이 막 처형하고 하는 게 문제인데 현재의 이 사회 질서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어떤 주류 세력 자체는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즉 김일성과 북한 정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주류 세력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선 사실은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력 자체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련이 어쩌고 중국이 어떻고라는 이야기는 너무 소원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본 뿌리가 아니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기 중국하고 소련이 그 대국들이고 소련의 원조가 없었으면 북한 정권이 어떻게 수립돼? 그리고 한국전쟁 때 저기 중국이 원조했으니까 된 거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중소분쟁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960년대 때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무진장 나빠진 거. 이것도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1960년대 되면 소련에선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쇼프의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스탈린적 통치 체제를 비판하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방향의 어떤 이야기들이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쉽게 말하면 소련의 개혁기인 거죠. 근데 그 60년대가 중국은 이제 마오쩌둥의 절대적 지배기인 거예요. 드디어 마오가 국共내전에서 벗어나고 한국전쟁에서도 벗어나고 어떤 여러 어떤 자본가 세력도 척결한 다음에 본인이 꿈꾸는 중국을 이끌겠다 하는 상황인데, 마오쩌둥은 스탈린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마오쩌둥의 혁명 방식은 스탈린이 도무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는 건 마오가 또 싫은 거야. 왜냐면 공산주의 국가는 절대적 지도력이 필요한데, 지금 스탈린 죽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데 넌 들이받냐? 지금 우리 중국은 이제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둘이 사이가 막 나빠지니까 후르쇼프가 열받죠. 열받으니까 한 번에 수천 명의 기술자들을 그 당시 소련에서 파견했었거든요, 중국에. 근데 한 번에 다 불러들여요. 소련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다 손 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또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소련과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또 은근히 중국에 접근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핑퐁 외교라고,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국 입장에서 이 공산화를 막고 싶어서 베트남전에 투입이 됐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최우선 적은 소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는 게 전제가 된다면 중국을 좀 컨트롤을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어떤 확장성을 억제할 수 있겠다, 이게 계산이 서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지금 소련과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선 그렇게 슬그머니 미국이 내미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지는 희한한 현상이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닉슨 독트린이라든지 키신저가 이제 중국을 방문한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강대국의 파워게임 논리가 60년대 때 등장을 하면서 공산이건 자유건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북한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60년대 때 보면 소련에 가서 소련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확 원조받고, 중국에 가서 또 중국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확 원조받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 60년대 때 이 북한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근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소련이나 중국이라는 나라에 의존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국제관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보다 더 고립되고 폐쇄적이고, 좋게 말하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이 디딤목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1970년대 남한과 북한은 둘 다 독재가 강화가 되는 특징이 나타나요. 외부적으로 동맹 세력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적인 단속을 강화시켜서 내 체제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북한이 6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유일 체제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남의 나라에 영향 안 받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60년대 중반이 되면 김일성의 고도 집권화 과정이 성공을 거둬요. 김일성에게 절대 충성을 하거나 김일성과 절대적 동일성을 갖고 있는 지배 집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을 60년대 중반에 다 숙청을 하면서 게임이 끝나요. 완벽하게 끝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 성공의 과정인 거잖아요. 정치적 성공의 과정을 역사적 성공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렵게 이야기하면 주체사상과 김일성 유일체제의 등장인 거고요. 쉽게 말하면 어버이 수령동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하다가 아들 김정일을 백두산 일대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무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 따져보면 소련에서 태어났어. 근데 왜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겠어요. 민족의 정기, 백두혈통. 나 어버이 김일성, 내 아들 김정일, 그다음 손자 김정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독특한 유교적 가족주의를 사회주의 사상에 섞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역사 교과서가 바뀝니다. 김일성의 아버지의 인생,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여사의 일생, 사회주의 운동사조차 다 제거를 하고 김일성 일가사 위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지인데, 동지라는 건 동물한 뜻이고 우리가 동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위기가 있더라도 사회주의 국가 이상이라는 것 자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니까 스탈린 동지, 플레하르프 동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갑자기 어버이 수령 동지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계속 그 시스템이 강고하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된 거니까 북한은 내외, 그리고 내면적인 자기 정체성부터 외면적인 구조 자체가 이렇게 홀로 존재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컨트롤한다, 이렇게 속국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서분단의 실체로 자리 잡고 있던 베를린 장벽의 개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이제 공산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련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냉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끊었죠. 원조도 끊고 빌린 돈 갚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 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수장 국가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결정적 또 분절 요소로 또 작용을 하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원조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좀 미미했었고, 결정적으로 또 배신감이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이미 1980년대는 신자유주의 시작이라고 보통 봐요. 세계 경제사적으로 봤을 때 이미 1985년 요 어간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교역량이 중국과 북한의 5배를 넘었었어요. 이 냉전의 해체 과정기 속에서 북한이 정말 냉정하게 느낀 거죠. 아, 진짜 형제국이고 나발이고 진짜 안 도와주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일종의 자립경제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또 됐었고요. 남한은 단계적인 경제 성장 원칙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공업 성장, 중화공업, IT 이렇게 갔다라면 농공병진 노선, 그리고 경공업, 중화공업, 동시병진 노선, 이런 걸 많이 취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농업도 중요하고 공업도 중요하다. 경공업도 중요하고 중화공업도 중요하다. 누가 몰라. 그러나 사회적인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제일 처음에 반짝은 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지나면서 격차가 확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적인 사고로서 산업기관 시설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개발 정책이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80년대, 90년대 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에서 엄청난 수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입으면서 북한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과가 전 세계에 다 노출이 되는 사건들이 수차례 연출이 됐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은 또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이 김정일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력은 뭐냐? 군사제일주의가 되는 거죠.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근데 그 카드 말고는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더더더 군사력주의에 매몰이 되는 거고, 북한이 극단적인 군사력주의로 소리를 내게 될 때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미동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던 기간이 이제 과거로 말하면 이제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까지, 이때 대통령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클린턴 대통령 같은 사람들, 요 20년은 갈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꽤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핵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 그리고 북한에 대한 혐오, 플러스 이제 반중 정서가 겹쳐버리면서 이제 와서는 그냥 다 싫은 거지. 한 번에 그냥 확 우리 핵을 갖고 확 쏴서 터뜨려 점령해! 라든지, 아니면 그냥 가슴 뛰는 민족애로 우리가 휴전선을 걷어내고 얼싸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극단적인 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보가 빈곤해지면 혐오의 감정과 극단적 감정만 넘실대지 가치나 희망을 꿈꾸지 못해요,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차갑게 하나하나 다시 되짚다 보면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휴머니티라는 건 인류사에 계속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좀 쉽지는 않지만 단계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털을 만들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라는 존재는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열혈 투사로 활동하던 모습, 이봉창, 윤봉길 의거, 특히 이봉창 의거를 통해서 도쿄를 혼란에 빠뜨리고 충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임시정부 위상 자체를 올렸던.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김구는 어땠는가? 김구가 빨갱이로 몰려서 암살을 당했거든요. 김구를 죽였었던 안두희가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도 선생이 빨갱이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해방된 1945년 그리고 김구가 암살을 당했던 49년이란 이 3, 4년의 기간 동안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지금도 사람들이 쉬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냐. 해방이 됐죠. 갑자기 상황이 급격하게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힘으로 완전하게 해방을 못했기 때문에 38선이 가로지르게 되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그리고 그 바탕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좌우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갈등이라는 게 언제나 있거든요. 러시아 모델은 아예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을 성공을 시켜서 권력을 장악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럼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가 싹을 못 피우는 거죠.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진영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닌 나라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틀 안에서 사회주의를 끌어들인다라든지, 혹은 북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사회민주주의 영역이 강해진다라든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중요한 화두인 거잖아요.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으로 수용이 돼서 정착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1920년대 때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걸 사회가 흡수를 못한 거예요.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박멸하려고 했고 그 당시에 우리끼리도 치열한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해가 된 상태에서 해방이 딱 됐는데 우리는 누구도 다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소통에 대한 경험도 없고 경쟁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망은 높지만 열망을 이뤄가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좌우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죠. 이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장 우익에 이승만과 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구 우익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익 정도로 표현을 하지만 상당수의 역사학자들은 극우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좌익을 대표하는 세력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공 세력들. 중도 좌익이 이제 여운형, 중도 우익이 김규식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해방이 된 다음에도 먼저 이승만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 세력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보면 참 깍듯하게 김구가 이승만을 모시죠. 우익의 단합을 강조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단결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이승만은 이승만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정치를 경험했고 한 사람은 중국에 있으면서 투쟁과 혁명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제 이 정치 문제 풀어가죠. 박헌영도 이승만을 찾아뵙고 했던 말이 뭐냐면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만 적극적이면 난 다 협력하겠다. 그래서 이승만이 만들었었던 독촉,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도 정당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정당을 아우르는 연합체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언제나 자기가 이제 전체를 주관하는 초당적 지도자로서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이 대선 때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쉬어도 막 지지를 호소한다면 이때는 지방순회라는 개념 자체도 없을 때예요. 근데 그때 지방순회를 하면서 지방의 여러 좌익들을 몰아내고 우익 중심의 시스템을 바꾸고 경제보국회라는 단체랑 이제 경쟁을 벌이면서 결국 이제 경제보국회를 꺾어버리면서 친일파 세력 앞에서 또 이렇게 우월적 지위를 또 갖게 되고 정치적 자금도 다량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사건들도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미국에 가서 공화당 사람들이 이렇게 자위편을 만들면서 미 군정 세력을 또 찍어 누르고 하면서 이승만은 굉장히 능수능란한 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비슷한 시점에 김구는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김구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승만의 야망을 잘 몰랐거나 그의 진정성은 그게 아니었다고 믿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김구는 이승만을 어떤 자리에서도 계속 세워주면서 독자적 활동을 좀 자제했었고 가장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김구는 임시정부주의자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돼요. 사실은
이 시기 때는. 왜냐면 우리 독립운동은 3.1운동의 여파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있고 임시정부가 중심이 된 거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해방이 됐었을 때 한반도에 들어서야 될 유일 정부는 뭐예요? 임시정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미국군 들어와 있죠, 소련군 들어와 있죠, 뭐 여운형을 중심으로 돼서 만든 인민공화국이 있죠, 뭐 온갖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김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신탁통치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김구가 반탁운동을 막 해요. 미국이나 소련 같은 서양 열강의 신탁통치를 반대한다가 김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임시정부를 추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철진한 주장이잖아요. 임시정부가 국제 공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임시정부가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포괄한 지도기관으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어요. 다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여실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조소왕이라든지 안재홍 같은 함께 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도 나가 떨어지게 되고, 안재홍 같이 국내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투명하고 일본과 타협하지 않았던 민족주의 세력들도 결국은 다 나가버리게 되고, 신익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김구랑 갈등을 하게 되면서 이승만으로 붙는다라든지 등등등 세력을 계속 잃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무슨 문제냐? 가장 큰 문제인데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요. 미 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미 군정의 보호하에 미국이 원하는 정부를 새롭게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만났더니 이거 완전히 파시스트야. 왜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임시정부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임시정부주의자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김구는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그냥 민족주의자라는 표현은 좀 약하고 민족지상주의자지. 오로지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얘기잖아요. 뭐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수탈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 수탈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 것이고, 오직 그리고 머릿속과 심장과 폐부에 다 민족으로 가득 들어찬 사람인데 우린 거기에 감동을 하잖아요. 그 진정성과 상관없이 미국이 보기엔 김구는 히틀러랑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야? 아리안족 우월주의, 게르만족 우월주의, 또 무솔리니, 뭐 로마의 영광, 비슷한 내셔널리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군정은 굉장히 김구를 경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구가 무려 2차례에 걸쳐서, 정말 안 알려진 얘기인데 2차례에 걸쳐서 미군정을 상대로 쿠데타를 시도해요.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이 임시정부 포고령에 따라서 주요 정부 기관을 우리가 접수한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가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선전포고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임시정부가 무슨 조직원이 있어요? 그 해방전의 임시정부는 통합임시정부의 규모를 갖고 있었지만 해방되고 나서 김원봉은 북한으로 가고 조소왕은 따로 떨어져 나가고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독당 세력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무모하게 소위 말하는 미군정을 대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니 미군정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하지 장군이 김구를 뭐 체포해 오니까 이것도 이러하지만 김구를 체포해 와서 총을 막 꺼낸 다음에 장전해서 you fire 막 협박하니까 또 김구가 그런 거에 굴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편안하게 밥 드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옷고를 막 풀으면서 막 쏴봐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근데 이 문제 뭐냐? 이런 게 이제 좋게만 생각하면 김구 선생의 의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건 미국과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주 독립을 외친다는 건 이 당시엔 정말 위험한, 임시정부에 대한 사랑과 민족을 향한 철두철미한 태도 자체가 남한 사회에서 정치가로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한계를 또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져야 되는데 참 여기서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결같은 그의 삶이 그 한결함 때문에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사건으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48년에 남북협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남한에서는 어찌됐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군주의 후원 속에서 좌익이 몰락을 하게 되고 우익 중심의 정권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조밀하게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즉 남한과 북한이 불과 3년 만에 분단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김구가 수능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36년간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싸워왔던 이유는 내 나라 내 강산을 갖기 위해서 아니냐,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왜 이념이라는 시간 지나면 사라질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속에서 적대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냐. 그러면서 김구가 모든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남북협상에 뛰어들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사건이 우리 역사에서 정말 예외적인 사건이고, 경교장 아시죠? 여기 서울 강북 삼성병원 앞에 경교장 앞에 한 3,000명이 막아서요. 근데 3,000명이 그 건물을 막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김구 지지자들이에요. 김구 지지자들. 선생이 지금 빨갱이들한테 속고 있다. 왜냐? 김구는 우익 지도자잖아요. 임시정부가 우익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엔 선생이 지금 도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주변의 분들이 아니는데 솔직히 선생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지만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 김구가 했던 말이 나는 혁명가다. 혁명가는 언제나 낙관적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운형 암살당했죠. 김규식은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우익의 삼거두로 평가받는 인물이긴 하지만 별명이 스클리보이예요. 자주 아프고 자주 쓰러지세요. 사실은 48년 됐었을 때 김규식은 자포자기. 그냥 안 된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막 인터뷰할 때 우시면서 이 결론은 전쟁 아니냐. 근데 거기다 갑자기 김구가 와서 나야, 나 구야 이러면서 우리 같이 가자. 남한의 지도자는 나와 김규식이고 북한의 지도자는 너 박헌영하고 김일성이니까 한번 만나서 거국적으로 분단을 막아보자. 이걸 딱 제안했는데 북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북 제2정당 사회단체 회담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남한과 북한에 수많은 단체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에 오고 싶으면 오시던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존심 딱 꺾고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민족주의자의 길이죠. 그래서 북행을 결정해요. 근데 사실 북한에 가서 얻은 소득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가보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더 조밀하게 다 정부 구성이 돼 있었던 상태였고 민족주의자들은 더 확실하게 제거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 행보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암살 당할 때까지 사실상 김구는 완전히 고립원의 상황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김구가 그러면 남한의 정치에 참여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았죠. 이미 엄청난 유언비어가 퍼졌어요. 그러니까 김구, 김규식 등등등 이제 그 당시에 뭔가 좀 민족주의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대거 암살한다는 소문들도 많이 돌았었고,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이 조선공산당의 잔당인 남노당 세력과 결탁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소문들도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를 제거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암살 모의 속에서 김구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김구가 암살됐었을 당시에 언론의 보도는 한독당 내부 갈등에 의한 암살, 그리고 이승만도 차마 말하기 거시기 하지만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덮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 미국 대사관 문서들 같은 거 보더라도 골치 아픈 블랙 타이거가 저렇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김구를 추모하듯이 모든 남한 사회가 김구의 죽음을 추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가 못했던 부분까지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오늘은 제가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건 한반도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바뀐 옷을 맞춰 입으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래서 한때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독재자가 된다라든지, 한때 항일투쟁가가 전쟁이란 무기를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외친다라든지, 혹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친일파들과 손을 잡을 때 다 포기하고 오로지 역사 속에서 역사적 인물이 된 단 한 명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통일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할 때 계속 김구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민주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은 결국은 분단 모순이잖아요. 분단 모순 얘기할 때 좋든 싫든 간에 제일 먼저 기득권 포기하고 갔던 사람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김구를 소환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당쟁이 빈번하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다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민족주의 얘기하면 그 민족주의가 그냥 올드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 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정한 휴머니스트, 진정한 공동체주의자, 그리고 그 모든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정말 몇 안 되는 정말 특별한 사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경우의 수로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열망을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앉아가지고 우리는 안 돼, 지금 갈등의 시기야, 둘 중에 어느 편에 붙어,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가 어때요? 어느 편으로 붙어서 끝날 수 없는 나라잖아. 지금 반도국가의 숙명
손자병법을 보면 싸워서 이기는 거는 하책이란 말이 나와요. 싸워서 이기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외교라는 거예요. 외교라는 것은 무형의 싸움이거든요. 여러 사태를 관망하고 자원을 검토하고 그 모든 현상들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득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종합예술의 극치라는 거죠. 그러면 외교, 우리나라의 외교는 어땠을까?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일방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냐? 애초에 분단 국가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벌였고 우리 안에 내전의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동맹국과 친하게 지내되 동맹국의 뜻대로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장 좀 눈에 띄는 사건으로서 박정희 정권기 때의 균형 외교와 김대중 정권기 때의 균형 외교를 좀 이야기해보면 또다시 지금 격동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화두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기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북진통일론에서 승공통일론으로의 변화입니다. 즉 이승만 정권기 때의 외교적 패착을 극복하는 게 박정희 정권의 시작인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승만 정권은 북진을 밀고 올라가서 통일하겠다. 이거에 굉장히 경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파국적인 내전으로 귀결이 됐잖아요. 군부 정권이었었던 박정희 정권은 누구보다도 전쟁에 대해 잘 아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악용할 수도 있어요. 더더더 호전적인 방법을 쓰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권력을 잡고 승공통일론. 이제는 체제의 대결이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는가를 통해서 국력을 키워서 장기적 전망 속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겠다라는 걸로 외교의 방식을 확 바꿔요. 국력 자체를 기르는 체제 경쟁의 시대로 전환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북한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경제 개발 몇 개년 계획, 미국으로의 수출 얼마, 대통령 되자마자 자 경제 수출 자동차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전까지 군사 지도자였었고 5.16 군사 쿠데타라는 것 자체도 4.19 혁명의 영향이 크거든요. 혁명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박정희 정권이 했던 것 중 핵심이 뭐냐면 부정부패 공무원도 척결해버린다라든지 농어촌 부채를 급진적으로 탕감해 준다라든지 가장 유명한 게 화폐 개혁이죠. 지금이야 다 모든 게 금융으로 전자 디지털로 이루어지지만 이때는 다 현금이잖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자금, 금고에 갇혀있는 자금이 화폐 개혁하면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면 휴지화가 되니까 그때 이걸 다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의 부정축제자들의 자금을 대거 환수해서 국가 경제 바르게 세우겠다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초기의 군정 단계 때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체제 개혁적인 성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화폐 개혁을 했더니 나오는 게 없어. 뭐가 좀 많이 있어야지 끄집어가 나오면 좀 분배도 하고 하는 건데 일단 나와봤자 얼마 안 돼요. 그걸로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 뭐냐? 이런 식의 민족주의적인 태도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죠. 그 가이드라인이 두 가지. 하나가 뭐냐?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에 들어와라. 우리가 이제 원조가 아니라 차관 경제로 들어갈 테니까 자본으로의 미국, 기술로의 일본,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로 경공업이나 아니면 소비재 공업을 니네가 담당해라.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의 위계적인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미국의 플랜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이걸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해요. 한일협정도 맺게 되고 일본과 동맹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계 그룹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도 뚫고 일본과 미국과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 틀을 따르게 되니까 오늘 이득이 있어요. 근데 그 틀만 계속 따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백날 경공업 국가, 소비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닌 거죠. 이걸 받아들인 다음에 푸는 방식에서 박정희 정권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들을 안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이승만 정권 같은 경우는 거절했었던 정책이에요. 왜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최초로 한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 스탈린이에요. 소련 스탈린. 경제를 개발 계획을 하는 건 이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군사정권과 이 반공정권이 사실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왜냐?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봐도 미국식 어떤 자유시장 유지로 안 되거든요. 경공업과 소비재 공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미 60년대 중반이 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개발 전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중화공업으로의 이행 전략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구조 안에서 상위에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치고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이 보여줬었던 특유의 어떤 균형 외교적인 도전 정신도 있겠고, 반대편에선 그만큼 1960년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거예요. 지금 형편과 처지상 미국의 도움 받을 수밖에 없고 일본 따라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머물 수는 없다. 우리 안에 드글드글 끓고 있는 에너지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드글드글 끓고 있는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만용을 저지르는 것도 잘못된 외교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외교도 그건 제대로 된 외교는 아니거든요. 그런 방향을 잘 봤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논쟁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이 베트남 파병 당시 때의 과정을 보더라도 일본군은 이제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군대이기 때문에 일본군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던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박정희 정권은 군사동맹을 통해서 미일 경제동맹에 대한 도전을 시도했었다. 뜻대로 되진 않았죠. 실패했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장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종의 일방주의 외교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고종 흥선대원 같은 사람들이 했던 외교가 뭐예요? 무조건 청나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일본이 위협이 되니까 무조건 러시아 따르는 거예요. 한편에 무조건 붙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해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답 없는 외교. 근데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외교를 보게 되면 그 시대의 구조에 순응을 하되 우리보다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대상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지만 비틀어서 내 걸로 만들고 내가 그 계단을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권의 지도자들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결부가 되면서 특유의 계단 오르기식 경제성장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아직 연구가 많이 된 부분이 아니어서 저도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하겠지만 조금 더 과감하고 진중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햇볕 정책의 창시자는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1989년에 냉전이 붕괴가 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급격하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있고,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다 돈이야. 가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 초코파이 팔고 막 헝가리에 자동차 팔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레토릭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북방 외교, 그리고 경제 영토 확장.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멸공, 빨갱이 이랬는데 이제부터 공산권과 친하게 지내겠다 이러면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톤다운을 하는 거죠. 같은 행동이지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대북 혹은 공산권에 대한 화해와 타협의 정책을 먼저 열었던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고 한국의 보수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받았냐? 같은 당의 후임인 김영삼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거죠.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정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노태우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약을 했었던 국정원과 군부 출신의 임동원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와서 햇볕 정책의 수장으로 데려와서 이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의 굉장히 어떤 그 한국의 독특한 균형 외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어느 정당을 좋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과거 박정희 정권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는 건 대결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건 깰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체제 대결의 힘이에요. 근데 89년 90년에 냉전의 구조가 붕괴가 되면서 미국과 일본은 먼저 막 나가서 수교 맺고 막 장사하고 막 맥도날드 막 실어 나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과 잘 지내야 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나왔던 게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거죠. 막 정보를 막 갖고 오면 야, 이 너희들이 갖고 온 정보로 보면 김정일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렇게는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사실은 정보부터 새롭게 다 업데이트하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4번 정도 난 도저히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겠다. 나만의 어떤 그 정당 정치를 당정으로 보는 거예요. 노소 분단과 뭐가 다르냐. 조선이 당정으로 망했는데 니들 똑같은 거 아니냐. 무슨 대화를 이거를. 이런 걸 이제 뚫고 나갔다라는 건데, 여튼간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노태우 정권기, 즉 보수 정권에서 보여줬었던 북방 정책의 전례,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문서적인 구체적인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의 합의를 98년이라는 또 다른 밀레니엄 시대의 김대중 정권 입장에서 재해석을 한 거죠. 이 개성공단, 금강산 육로관광, 그리고 경의선 복구 같은 구체성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사실상 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또 끌어내는. 근데 여긴 또 여기 근저가 또 뭐가 있냐면 언제나 중요한 건 국민 정서인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반공의식을 갖고 있고 북한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의, 평화라는 대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존중한단 말이에요. 보수든 진보든을 떠나서 한국인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민족의 평화 번영이고 이 평화 번영 앞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구나. 이걸 읽어낸 거죠. 그래서 그게 같이 가니까 이 힘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약자의 논리거든요. 강자들은 자기의 힘의 원리를 관철시킬 때 명분을 필요로 해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갔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면서도 내가 왜 괴롭히는 줄 알아? 첫째, 우리 선임병이 날 괴롭혀서 내가 이상해졌다. 도덕적 명분 합리화를 찾죠. 두 번째, 니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하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의 현장에서도 인간은 명분과 윤리를 찾아요. 국제외교도 똑같아요. 강자는 강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명분을 찾아요. 근데 그게 약자한테는 아주 좋아요. 왜? 평화, 인류애, 화목, 협동, 이 이야기할 때 약자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노태우 김대중 정권 때 보여줬던 어떤 이런 남북 화해 협력 정책 같은 게 냉전을 완화시키고 동북아의 긴장 관계를 다운시키면서 세계의 번영을 이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되게 많이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거의 다 잊었는데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게 나와요. 한중일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으로 보게 되면 제대로 된 협의체가 없는 거예요.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세안도 저렇게 연대를 잘하고 있는데 한중일이 뭐 하는 거냐. 니들 셋이 합치면 EU를 뛰어넘는다. 니들 셋이 합치면 미국 EU 합친 것보다 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아세안이 해마다 정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만납시다.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김대중 정권의 제안으로 이 당시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이 같이 와요. 아세안 회의가 열릴 때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아세안 플러스 3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 플러스 3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갈까에 대해서 동아시아 포럼도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왕 온 김에 이 장차관급의 핵심적인 이 국가 운영 리더들이 모여서 3국의 연대 발전 방안을 플랜을 모색해보자라는 각종 협의체가 발전이 되게 되면서 지금은 그냥 거의 뭐 매해 정례적으로 만나죠. 이게 먹히는 게 뭐냐면 지금과 같이 미중 대립이 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단은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고 반대편으로 일본 내 보수 자민당 내에서 완전히 세계관은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걸로 뭉쳐져 있지만 아시아인들이 좀 잘 돼야 된다. 한중이 좀 연대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좀 백인들 앞에서 이렇게 꿇어야 돼. 이런 정신이 또 자민당 내에 고고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아세안 플러스 3를 지금 많이 잊고 있지만 아세안 플러스 3가 한국이 처음으로 일어서서 미국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보다 약한 나라와 연대,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나라 혹은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불렸었던 되게 중요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교학자들이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두 명을 묶었어요? 이어지잖아요. 보세요. 가난했고 힘이 없고 미국, 일본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 체제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경제 성장을 하되 따라잡기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의 균열이 날 적에 과감한 선택을 해서 반공주의자지만 공산권과의 연대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젠 우리가 경제적 여력과 힘이 있으니까 또 다른 친구들을 만들어서 친구가 많아지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계속 올라온 과정. 이게 되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균형 외교사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우의 수로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열망을 갖고 있어야죠. 그게 외교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는 안 돼. 지금 갈등의 시기야. 둘 중에 어느 편에 붙어.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가 어때요? 어느 편으로 붙어서 끝날 수 없는 나라잖아 지금. 반도국가의 숙명이잖아요. 여러 외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중동맹론이라든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또 과거의 어떤 북방정책이나 협력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남북화의 협력이라든지 혹은 일본 문제나 중국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해법을 모색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길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을 때 역사는 열리는 거죠. 그런 힘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